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더군요. 받지 말까, 그냥 끊어버릴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전화를 들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꺼낼까, 차갑게 사과를 할까, 아니면 변명을 늘어놓을까. 수십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첫 마디는 제 모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날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술에 취해서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직도 그날 새벽이 생생해요. 벽시계가 3시를 가리키던 그 시간, 저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물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올해는 좀 다를까? 입에서 나온 건 한숨이었어요. 몇 번째 명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집은 웃음꽃이 핀다지만 저만큼은 명절이 두렵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남들은 가족이 모인다며 기뻐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새벽에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목덜미를 스쳤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지난 추석이었습니다. 차례상 앞에 섰을 때 그 기분, 지금도 몸이 기억해요.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몰려오더라고요. 온 가족이 둘러선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올해도 또 며느리와 부딪히겠지. 그 생각만 하면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쓰디 쓴 게 올라와서 삼키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그 환한 웃음들, 다들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 평화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 저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어요. 이번엔 좀 나아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또 그럴 거라는 거요.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그 무거운 공기. 어색한 침묵, 그리고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려 애쓰는 저희들의 모습까지요. 그때는 1978년 봄이었어요. 22살 어린 나이에 이 집 문을 처음 넘었을 때가 생생해요. 대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치마 주름을 다듬던 그 순간,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며느리가 왔구나.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어요. 따뜻한 말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으며 맞아주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세월이었어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했거든요. 부엌 바닥이 차가워서 맨발로 서면 발가락이 얼얼했어요. 그땐 연탄 아궁이었는데 불 지피는 것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연기가 매워서 눈물이 줄줄 흘렀지만 그게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라도 하면 그 말이 따라왔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바람에 날려버리기라도 하면 또 그 말이에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날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특히 명절이 되면 지옥이었어요. 제사 준비는 물론이고 친척들 접대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습니다. 손님이 20명이 넘게 와도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와도 저만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속으로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 한 번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집살이는 계속됐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면 제가 달래야 했고 새벽에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나서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큰아들이 열이 펄펄 끓는데 시어머니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하시며 돌아누워 버리시더라고요.
혼자서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그날 밤,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다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절대 이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내 며느리만큼은 이런 고생 시키지 않겠다. 그 다짐만이 제게 버틸 힘을 주었어요. 언젠가 며느리를 맡게 되면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리라, 일도 나눠서 하고 서로 도우며 살리라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도 어느덧 60을 넘겼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내가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아줄 차례구나. 2017년 가을,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정말 정성을 다했어요.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야. 아직 손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하며 제가 대신했어요. 빨래도 청소도 명절 준비도 모두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는 편히 쉬라고 하면서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고마워했고 아들도 흐뭇해했어요.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정말 좋으세요.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아들이 전해줬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며느리는 점점 뒤편으로 물러나더라고요. 처음엔 도와주겠다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더 잘하시는데요. 그런 말과 함께 살짝살짝 피해버리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가도 제가 괜찮다고 하면 아, 그럼 고마워요. 하며 훌쩍 사라져버리고요. 처음엔 며느리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한다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명절 아침이었어요. 제사 준비로 새벽 3시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는 아침 9시에야 일어나더라고요. 그것도 화장부터 하고 나서요. 그때 가슴 한쪽이 뜨끔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다 해주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야속했어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싶어서요. 그래서 더 참았어요. 더 이해하려고 애썼고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며느리는 더 당연하게 여기고 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을요. 그게 제일 쓰디쓴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의 미묘한 균열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작년 추석이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생생합니다. 부엌에서 나는 파 볶는 냄새, 전 부치는 지글지글 소리, 그리고 그 순간의 정적까지도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동그랑땡 반죽을 치대느라 손목이 아팠지만 명절이니까 참았어요.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다고 하잖아요. 할머니, 배 주세요. 갑자기 5살 손자 준혁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조그만 손으로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준혁이 배 먹고 싶구나. 할머니가 깎아줄게. 손에 묻은 반죽을 털어내며 과일 바구니를 보는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요. 순간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렸어요. 마치 무언의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시선이 저에게서 아이에게로 다시 저에게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준혁아,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이 엄마가 있는데 왜 할머니가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빨리 주세요. 준혁이가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배가 먹고 싶을 뿐이니까
당연히 가장 가까이 있는 할머니를 찾은 거겠죠. 그런 손자를 보니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칼을 들었어요. 차가운 칼날이 손에 닿으니 왠지 서늘했습니다. 배를 깎으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느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배 껍질이 길게 이어지며 떨어졌어요. 보통 때는 깔끔하게 깎는데 그날은 손이 떨려서 껍질이 뚝뚝 끊어지더라고요. 할머니, 토끼 모양으로 깎아주세요. 준혁이가 또 말했어요. 평소에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 기뻐서 정성껏 깎아줬는데 그날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느리 시선이 등 뒤에서 따가웠거든요. 토끼 귀를 만들려고 칼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그냥 깎아달라고 해.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바쁘다고 했으니 괜찮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정말 바쁘니까 며느리가 해달라고 해야 하나. 결국 아무 말 없이 토끼 모양으로 깎아서 접시에 담아줬어요. 준혁이는 좋아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말은 고맙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준혁이가 배를 들고 거실로 뛰어가자 부엌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칼을 씻으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때부터였어요.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며느리가 아이에게 할머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라고 하는 모습들이요.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도, 간식 달라고 할 때도, 심지어 장난감을 찾을 때도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였어요. 자기는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서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준혁이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냉장고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챙겨주실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화장실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결국 돌아서서 부엌으로 가야 했어요. 작은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쌓이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담긴 시선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 며느리가 준혁이 돌보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도와주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시니까 고마워하고 있어요. 요즘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듣고 더 복잡해졌어요. 고마워한다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며칠 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준혁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 엄마가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거라는 거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일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미안해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음 한켠이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불편함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그 해 설날 일주일 전이었어요.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올해 제사는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그동안 제가 혼자 다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며느리가 알아주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정말? 그럼 고맙다. 뭐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저는 정말 기뻤어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이제야 며느리답게 해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어떤 음식을 해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제사 메뉴 정했어요. 근데 몇 가지는 어머니가 해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를 맡겠다고 해놓고 몇 가지는 제가 해야 한다니요? 어떤 거? 며느리가 말하는 목록을 들어보니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탕국이랑 산적은 아직 어려워서요. 그리고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도 거의 반 이상이 제가 해야 할 것들이더라고요. 그럼 며느리는 뭘 한다는 건지 답답했어요. 그럼 너는 뭘 할 거니? 과일이랑 나머지 전 종류는 제가 할게요. 순간 답답했어요. 제사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게 산적인데 그걸 다 제게 떠넘기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들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이해해보자 싶어서요. 알겠다. 그럼 산적이랑 나물은 내가 준비할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추석 하루 전 밤이었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나물 손질하고 산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나물 손질하다가 손이 퉁퉁 불기도 하고 산적 꼬치에 찔려서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산적, 나물, 탕국까지 다 제가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과연 뭘 했을까요? 밥 짓고 과일 준비하고 동그랑땡 몇 개 부친 게 다였어요. 추석 당일 새벽 안양으로 가는 첫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제 옆자리에는 탕국이 담긴 큰 보자기와 기름 냄새가 배어든 산적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어젯밤 재료 손질하며 묻은 기름기가 아직도 끈적했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가슴속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도 여전히 며느리 뒤치다꺼리를 하는구나.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며느리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며느리 집 앞에 도착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나오더니 현관문 앞에서 당황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도어락을 이번에 새 걸로 바꿨는데요. 비밀번호는 제가 열어드릴게요. 이제 초인종 눌러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십 년을 함께하는 가족인데 왜 나에게 집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는 건지 내가 남이라도 된 건가? 왜 며느리 집에서 손님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치욕감이란 내가 도둑인가? 왜 며느리 집 비밀번호를 못 보게 하는 거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기름 냄새 나는 손을 주먹 쥐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꼴값인가? 아들 며느리 집인데 음식 바리바리 싸운 시어머니가 비밀번호 하나 알면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친척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앞치마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인사를 받더라고요.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했다며? 참 대단하네. 친척 어른들이 그렇게 칭찬하니까 며느리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게 역력했어요. 아,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때 큰 고모가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이제 제사를 맡으니까 마음이 놓이겠네. 형수도 이제 좀 편해지고.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어요. 편해지기는요.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전에는 혼자 다 하니까 속은 시원했는데 이번엔 떠넘김을 당하고도 고마워해야 하니까 더 답답했거든요. 오후에 친척들이 돌아가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피곤하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국 설거지도 제가 해야 했어요. 설거지하는 저한테 와서 아들이 하는 말에 더 답답했어요. 아내도 처음이라 많이 어려웠을 건데 이 정도면 잘 준비했죠? 또 며느리 편을 들더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며느리가 제사를 맡겠다고 했을 때의 그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겪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컸어요. 마음 한켠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뭔가 속은 기분이 들어서요.
말로는 제사를 맡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모든 걸 제게 떠넘기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가리면서 선을 그어놓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는 거요. 체면은 차리고 싶지만 실제 수고는 하기 싫어하는 그런 속내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참을 수 있었어요. 아직은 말이에요. 그날은 지난 설날 저녁이었어요.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는데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엌을 보니 며느리가 펜을 든 채 서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넌 이 집에서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모두 부엌 쪽을 돌아보더라고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개그 프로그램 웃음소리만 어색하게 흘렀고요.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맨날 어머니 편만 든다며 자기는 여기서 뭐냐며 아들한테 화를 쏟아냈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고 있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해보려고 했거든요. 처음 제사 준비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5살 준혁이를 향해 소리쳤거든요. 준혁아, 넌 내 아빠처럼 무능하게 살지 마라. 멍청하게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란 말이야. 귀가 멍해졌어요. 내 손주 앞에서, 그것도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준혁이는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어른들 싸움에 왜 아이를 끌어들이는 건지.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큰 고모는 세상에 하며 중얼거렸고 작은아버지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얼굴을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더 심한 말을 쏟아냈어요. 왜 꼭 여기 있어야 하냐며 조상 덕 본다는 사람들은 다 명절에 여행 간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더니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예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요?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큰 고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당장이라도 쏟아낼 수 있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가까스로 참으며 겨우 한마디 했어요. 목소리 좀 낮춰라. 그 짧은 말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굴은 더욱 벌겋게 달아올랐고 손에 든 젓가락을 흔들어댔어요.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냈어요. 새벽부터 일한다며 당신들은 뭐 했냐며 온 가족을 향해 화를 냈어요. 준혁이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그 아이한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준혁아, 울지 마. 더 시끄러워지잖아. 5살 아이가 무서워서 우는 것도 못하게 하다니.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순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연서 쪽으로 돌아서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연서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말이에요. 아가씨는 뭐예요? 그냥 와서 먹고만 가지 않아요? 순간 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연서는 평소에 말이 적고 조용한 성격인데 갑자기 이런 공격을 받으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연서 남편이 깜짝 놀라서 아내를 붙잡았고 아이들도 무서워서 엄마 뒤로 숨었어요.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술에 더욱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남자들은 편하게 앉아서 먹기만 하고 여자들만 부엌에서 죽어라 일한다며 온 집안을 향해 화를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연서를 가리켰어요.
연서는 당황해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시댁 가서 다 해요. 그럼 언니는 대체 뭘 했는데요? 이거 우리 엄마가 전부 다 해오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던 연서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터뜨린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내 집안에서 내 아들과 내 딸까지 모독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요. 연서는 뭔 죄가 있다고 그러냐며 며느리를 말렸어요. 제가 일어서서 며느리에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제 팔을 밀쳐냈어요.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로 몇 걸음 비틀거렸어요. 내 집 한복판에서 내가 밀려난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친척들이 모두 놀라서 일어났어요. 큰 고모가 달려왔고 작은아버지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서는 더욱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아들이 급하게 저를 부축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평생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연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서 남편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모르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제사상 차리는데 비용을 보태준 적이 있냐 투덜거렸고 왜 다들 자기만 탓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어요. 연서와 시어머니를 공격하고 시어머니를 밀쳐놓고도 자기만 억울하다는 식으로 투덜댔어요. 그때 연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연서 특유의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자기 어머니가 밀려나는 걸 본 딸로서 참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연서한테도 소리를 질렀어요.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며 자기 말이 틀렸냐고 계속 우겼어요. 그 순간 온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연서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서 남편은 아내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거요. 며느리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어요. 내 딸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게 하다니.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탓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어요. 모든 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듯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 탓이라는 듯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어요. 아들이 저를 부축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요. 제 두 다리로 서서 똑똑히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며느리는 여전히 연서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다들 자기만 탓한다고 계속 투덜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고 아이들도 울음을 멈췄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손을 올려 뺨을 때렸습니다. 너 당장 나가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제가 내는 목소리인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호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온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이런 불경을 하지 마라. 그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는지 서러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보여줄 대로 보여준 마당에 무슨 체면이 남았겠어요.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술에 취해 있던 얼굴이 순간 정신이 든 것처럼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화낼 줄 몰랐나 봐요. 큰 고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제가 큰 고모를 향해 말했어요. 평생 어른들께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모든 게 한계에 달했거든요. 며느리가 조금 진정된 듯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변명부터 했어요. 자기도 힘들었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스트레스요? 힘들었다고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제사 준비하고 무거운 보자기 들고 버스 타고 온 사람은 누구인데요? 손주 앞에서 아들을 욕보이고 시어머니를 밀쳐낸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요? 변명하지 마라.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라.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차가운 분노만 있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또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생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거예요. 연서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연서의 눈에는 이해하는 빛이 있었어요. 자기도 참을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평생 이런 굴욕을 또다시 삼킬 순 없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온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였어요. 며느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도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돌아갔어요. 연서만 남아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준혁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어요. 손주가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제가 먼저 연락할 마음은 없었어요. 연서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괜찮으시냐고,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연서만큼은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엄마가 참고 참다가 그런 거라며 언니가 너무 심했다고 말해줬어요. 연서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적어도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며느리 번호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 일인가 싶어서 받았어요. 목소리가 많이 풀져 있었어요. 그날 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날은 술김에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술김이라고요? 손주한테 온 가족을 욕보이고 저를 밀쳐낸 게 실수였다고요? 순간 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며느리는 계속 사과했어요. 술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술 때문이라고 하면 모든 게 용서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는 한참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술김이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차가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알고 있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람을 상처 입히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말이 상처를 만들고 말이 상처를 치유한다고요. 며느리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날 한 말들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준혁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거든요. 5살 손주가 무서워서 우는 모습, 연서가 당황하던 모습, 친척들이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까지. 며느리가 한참 있다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한 번 금이 간 그릇은 아무리 잘 붙여도 흔적이 남잖아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가정은 과연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사과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걸까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남보다 가깝지만 그래서 더 상처받기 쉬운 사이예요.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제가 며느리를 내쫓은 게 옳았을까요? 너무 과했을까요? 밤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며칠 더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도 중간에서 힘들다고 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들도 어렵겠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요. 솔직한 제 마음을 말했어요. 아들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가정은 과연 그 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더 이상 혼자 참고 삼키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요. 그게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